왜 의학이 발전해도 이렇게 상황들이 어려웠냐 이제 하는 거죠. 19세기 의사로부터 사혈요법을 얻고 있는 환자가 있다. 예전에는 피를 뽑으면 그래도 좋다라는 거지. 환자 집이 진료실이나 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20세기부터 초부터 의사들은 본인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고, 이처럼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의사들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는 가족들 입장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를 돌볼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에 좋은 일이었다. 특히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처치가 전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의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방지인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하루 동안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처럼 19세기에는 필연적으로 병원 중심의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산업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병을 전문 의료 인력에 의해서 병원에서 관리받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인간적인 유대가 과거보다도 약해진다. 산업화 시대의 의사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 가정의 생활 환경을 접하거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어려워졌다는 거죠. 현대 의료 체계의 탄생의 배경은 현대 의료 체계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같은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과거의 의학사라든가 의학적인 발전과 같은 단편적인 사건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대 의료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물론 이러한 음모론이 생길 만큼 의료에서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다고 해서 현대 의료 시스템이 전적으로 어떤 의무를 가지고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이에 우리는 이 장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현대 의료 체계가 형성된 것인지 전반적인 의료의 흐름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객관적인 현실 인식은 결국 과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같은 의학이 존재하며 같은 의사라는 직업군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통일된 의료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의 의사들은 서로 다른 국가의 의사라고 할지라도 같은 의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으며 서로의 치료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개별적인 의료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인 의료 철학이 다르다거나 의학적 방법론이 다르다거나 하는 일은 적어도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의학이 이처럼 체계화되어서 현대의 만성질환 관리는 보통 초기 진단의 이름으로 빠르게 의료 산업 속의 환자로 노출되면서 시작되는데, 이후에는 평생에 걸친 약물관리 정기검진으로 지속적인 의료 소비자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러다가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에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만의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하지만 이들 중에 일부도 결국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민간요법 시장으로 넘어가 또 다른 산업의 소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가 어찌 보면 현대의 대략적인 만성질환 환자 관리 체계의 맥락인 것인데, 이런 만성질환 관리 체계 안에는 어쨌든 의료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아건강 상태에서 관리하는 예방의학적인 체계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질병에서 급성질환 건강, 만성질환 환자들 스스로도 마법의 탄환으로 대표되는 질병관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고 의료 자체도 아직까지는 급성질환을 다루듯이 질병의 마취를 가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거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략적인 현실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종교를 바꾸는 것과 같다. 토마스 콘, 의학의 현실, 현대의 의료 체계는 완전하지가 않다. 만성질환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편자가 두 형제들 이야기, 건강은 사실 현대 보건학보다는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관련된 연구나 들어봐도 대부분 한의학 관련 분야가 많다. 실제로 한의과 대학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이런 것들, 건강관리가 강조되는 모식도, 건강, 건강 100%, 질병중심관리 체계 모식도, 산업화된 의료는 무엇을 추구하기 쉬운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한 가지 더 가상의 설정을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에 의료 산업 전반을 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라면 위의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이 여러분의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가? 이것은 음모론과 같은 것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이야기해서 암으로까지 진행되는 데는 역시나 면역력과 같은 다양한 그 요소가 관여하고 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오랜 시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지 급성질환처럼 단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성질환은 특정 미생물같이 그 원인이 인체 외부에 있거나 단일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다른 원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고 지속되기에 급성질환과 같이 단일 요소의 몇 가지를 타깃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만성질환은 급성질환 병의 원인이 병원균이 있고 급성질환 전염병, 만성질환은 원인이 만성질환은 그래요.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질병은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질병의 장단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면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 질병, 건강, 질병, 만성질환의 발생 과정이고 올바른 의학의 방향성어 임상 넓히는 작업, 이론 의학.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와 한의사와 같은 다른 의료인들끼리 싸우기보다는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의료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유독 당사자인 의료인들만 이러한 바람에 반하에서 독불장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들은 각 사람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각자 치우친 바가 존재하듯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불완전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이 세상에는 결국 완전한 개인이 존재할 수 없으니 완전한 단일 집단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 생태계 자체가 원래 그래야하다. 급성질환처럼 다루어지는 만성질환의 문제점, 사회는 좀 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게르다 치료를 받은 악성 흑색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이렇게 시간 등 수명 연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효과를 보더라도 완치가 아니다. 수명 연장을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런 대부분의 암에 대한 약물 여보의 현실인데 항암 치료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고식적 여법으로 분류된다. 잠시 숨쉴식 환자에서 보듯이 잠시 증상을 완화해주고 생명을 연장해주고자 하는 여법이다. 물론 면역 항암제는 그래도 대부분의 항암 신약들이 평균적으로 수명 연장 효과가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카터의 언론 기사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면역 항암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카터는 간과 뇌까지 전이 되었던 암이 치료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는 매우 놀라운 성과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완전 관해라는 표현은 치료 후 5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의 증거를 찾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마저도 5년 후, 10년 후에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주는 이야기는 아니기에 세계 각국의 악성 흑색증 연령 표준 발생률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한국의 신규 악성 흑색증에서 2015년에 자꾸 증가가 되고 있다. 면역 항암제 매출의 증가 단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섭게 20회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확대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 산업의 성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과 질병중심 의학의 번영한 성과들도 지나치게 가성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나치게 이러한 의료중심의 방향성에 우리 미래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다라는 거죠. 면역항암제 매출 증가가 우리가 변해야 하는 이유는 변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거죠. 문명 속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문명을 누리는 이들로 하여금 문명 속에 존재하는 고통의 간격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점점 더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보이지 않으려는 현대인들, 감춰진 현실과 오래된 환상, 미국 의료사 연구로 퓰리처상을 받은 폴스타는 산업사회의 의료가 기존의 일상 속에 만연하던 질병의 고통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으로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종종 질병이나 빈부격차, 생태계 파괴와 같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예민한 채 신기술과 풍요로 대변되는 화려한 단면만을 마치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한다. 현대인들은 전반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현대사회의 현실이 낭만적이 느끼지만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의 스스로 TV 드라마나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의학이 우리를 질병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현대 우리는 정말 인간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20세기 들어와서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현대 우리가 인간을 질병에서 유토피아,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결국 현대 우리를 개인이나 이렇게 회복해야 할 진정한 현실은 연결성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당장의 의학의 의무를 넘어서 이런 인간요법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 통합의학의 현황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통합의료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이 생존 기간 단위가 대체가 변화의 의학 너 자신을 알라.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그 면허제도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새로운 의료제도 통합의학을 넘어서 이렇게 이처럼 두 의학은 이미 그 의학 체계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거리가 사상 체계와 치료 도구 등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편향 의료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의 안 좋은 모습만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했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의학은 오히려 서양의학처럼 과학화를 하고 이론적인 의미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의학인데도 오히려 더 어렵고 지금의 과학 수준보다도 더 높은 최첨단의 과학 수준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미 수천 년간 지속된 치료적인 결과물과 경험들은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론이 엄밀해질 때까지 그렇다고 이러한 경험들을 마냥 섞일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의학은 불가피하게 지금과 같이 임상의학 중심으로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침만 예를 들어봐도 기본 경혈이 360여 개, 또 혈자리를 포함하면 1000개가 넘는 혈자리가 인체에 존재,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심장 경락에 해당하는 손바닥의 혈자리에 침을 넣었는데 무릎이 아픈 환자의 통증이 소실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한의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적인 사실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전 한의학의 언어들을 아직 활용껏 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다양한 방법은 이렇게 배로, 차로, 또 뭐 이렇게 다양성을 보고 목적은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에서 방영된 치매에 관한 어떤 다큐멘터리에 무릎이 아픈 환자에게 한 한의사가 침치료를 실행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해당 한의사는 심장 경락에 해당하는 부위에 침 시술하고 이 무릎이 아픈 것은 심장에서 온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설명은 전형적인 고전 한의학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즉 해당 한의사는 해당 환자의 무릎 통증과 같은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고전적인 심장 경락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였을 때 유효한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진료 경험을 고전적인 언어 그대로 체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만족스러우면 된다는 생각, 진단, 치료 결과, 임상학을 중심으로 의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무지가 부른 오해, 의사들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지금의 의료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저 지극히 평범한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한의사들이 보는 그와 좀 다르다. 관점이 이런 의학 중심의 현대의학이다라는 거죠. 한국의 의료인들 왜 이렇게 싸우나, 지역 갈등, 또 뭐 밥그릇 싸움 이런 건가, 서로의, 그래서 사르에 대한 경계가 주는 교훈은 사실 의료인의 경험은 대부분 의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2002년 노벨 경제수상을 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하나는 그가 시스템이라고 명명한 빠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시스템2라고 부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이렇게 있다. 현대교육 문제와 의료 엘리트의 함정은 어떤 사람들이 의료인이 되는가. 이렇게 수학령 천천히 심사숙고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의문을 제거하거나 어떤 문제를 탐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교과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유리하며, 모르는 문제에 부딪히면 찍어서라도 정답을 제출하고 정답이 맞기를 기도하는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주의의 함정은 이처럼 엘리트들의 문제가 단지 성장하는 능력이 부족할 정도로 거친한다면 다행이지만, 현대 엘리트들의 진짜 문제는 이로부터 파생된 교만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엘리트주의일 것이다. 왜곡된 엘리트주의일 것이다. 의료인은 왜 변하기 어려운가? 사실 현대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이미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다. 현대의학이 지나친 한원주의와 질병 중심의 의학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의 자연 체력이나 환경과 생활습관 개선 등의 근본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오래된 비판이다. 이 내용은 2005년 발표한 존 E.O. 아니디스의 논문과 이한 차와 정리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또다시 연구의 문제를 사례로 가져온 이유는 뭔가 상업적 동료평가 문제점, 왜 생각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자.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믿을 만큼만 교육받고 자신들이 배운 것을부터 의문을 품을 만큼은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의료인의 현실을 성찰하지 않는 엘리트는 문제를 심화시킨다. 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살이 최고의 의료인. 이렇게 해서 살이 과학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유명한 과학철학자 토마스 콘을 쪄서 과학혁명의 구제에 의하면 많은 경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그 시대의 과학적인 성공 사례들에 지나치게 감격한 나머지 해당 시대의 과학을 그 자체로 완벽한처럼 간주하기 쉽다고 한다.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부정하지 마라. 보고 이론, 임상에서 이론 중심의 의학 모델이다 이런 것이고, 임상 결과를 통해서 정리하여 하는 기나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현재 의료 체계에 들어오지 못한 질병과 건강에 관여하는 많은 자원들은 단지 그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실제로 유효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서 제외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흐름을 타지 못했다거나 과학화를 추진할 동력이 없다거나 현재의 과학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상이라든가 하는 또 다른 사회적인 이유로 의학의 주변에서 외면된 것이다. 의학이 이를 부정하고 계속적으로 이론 의학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만 한다면 의학은 단지 이론과 임성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의학이 오히려 의학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의학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의학은 궁극적으로 질병치료라는 명확한 임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때 특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그 과정 자체에 너무 집착하다가 목표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라는 거죠. 이론의학 중심의 현대의료 체제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과학화와 산업화로 밀려는 천년물의 의학적인 활용, 절충의학으로 대비되는 천년물의 의학적인 활용이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많이 축소된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과학화의 문제, 다른 하나는 산업화의 문제이다. 자연에도 질병이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있는 원초적인 지식이기도 하다. 메타라는 사람의 기록에서 원주민들이 여러 차례 정말 놀라운 치료를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보완대체의학의 효과성 논쟁에서 대부분 보완대체의학들은 현상적으로나 효과성을 증가하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학술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대체의학, 동정협이 그저 의료적인 가치가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었다면 아마 이때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동정협법은 보다시피 어떤 의료적인 문제로 평가를 받아서 퇴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인 상황에서 주류의학계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었다. 근거리 명명을 유지하던 동정협법은 20세기 후반 현대의학에 대한 대중의 환상이 깨어지고 이에 대한 재평가와 비판을 움직임이 일어날 때 되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 블랙스너 보고서가 쓰여질 당시에 동정협법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록펠러 같은 고위층 자선가들도 역시 동정협법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동정협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1900년에는 미국 전역에 22개의 동정협법 의과대학과 100개 이상의 동정협법 병원이 있었고, 심지어 보스턴, 미시건, 미네소타, 아이오와 대학과 같은 일부 정통 의과대학에서는 동정협법을 정식 교육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가르치고 있었다. 동정협법이 그래서 이렇게 동정협법을 하고, 사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런 거죠. 동정협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다. 시대가 지금의 현대학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대 의료에 대한 이제 평가는 플렉스너 보고 이후에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이어지게 되어졌다. 현대학 제약사는 의과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함께해서 연결해서 로이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의학이라는 점에서 도움과 자본을 통해서 의료를 장악해서 그 의료가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는데 이 말이죠. 53년부터는 CMB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록펠러 재단의 인연이 본격화,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서울의대, 간호대, 보건, 경북의대, 전남의대, 이화여대 등등등등 CMB를 통해서 강국에게 지원을 받았다. 세브란스 경우는 1975년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도 블랙스너 보고서를 기초로 록펠러 재단은 이후에 이런 모델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1957년 이러한 CMB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록펠러 재단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또 군정 상황에서도 록펠러 재단은 이미 세브란스 등등등이 이렇게 있었고 이후에 1930년대까지 의학은 의과대학과 병원의 인가로부터 통제 속에 현대의료체계의 시작이 1910년 카네기 재단으로 현대의료의 시작이 되어졌나 봐요. 현대의료체계의 탄생은 블랙스너 보고서 하버드 존스 홉키스 이렇게 역사가 록펠러라는 이런 자본가를 통해서 록펠러는 두 곳의 신학교는 모두 후원할 수 없었고 교육협회 사무총장이었던 게이츠가 이 문제를 중재했던 것이다. 프리드 게이츠 목사를 만나면서 어떻게 좋은 이것이 선한 것이 또 이상하게 경제로 그냥 끌려가 버린 영적인 것이 쇠락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나요? 록펠러 연구소 석유범으로 알려진 록펠러는 전 세계 석유 유통의 95%를 장악한 막강한 경제력가였으니까요.